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 아침이요 꽤 쌀쌀합니다. 서울만 해도요 2도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강원과 충청 내륙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요 영하로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오후에는 10도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니까요. 집 밖을 나서실 때는요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바로 보시죠.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200만 명에게 자동 지급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기 보시면 택배기사, 학원강사, 작가 등 소득세를 3.3% 미리 낸 사업자분들, 이분들이요. 평소에는 금액이 많지 않다. 여러 가지 사정상 이유로요. 신고를 하지 않은 분도 꽤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를 해야지만 지금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알아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좀 더 보면요. 국세청 환급 금액을 알려주고 홈택스에 계좌를 등록하면 바로 그 계좌로 입금을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5월부터 시행하겠다.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자,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오늘 드디어 만납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협치냐 대치냐. 이 뭔가 끝자 치. 이 끝자 치를 맞췄거든요. 19일 만에 지각회동이다. 대선이 끝난 이후 19일이 벌써 지났는데 이제야 만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신구 권력 충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늦은 만남이 됐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서부터 뭔가 빠르게 얘기가 됐습니다. 자, 가급적 2인 시일 내에 만나자.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윤석열 당선인 그럼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만납시다. 전격 성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요 형식에도 약간 변화가 있는데 그동안은 오찬 그리고 뭐 독대한다 그런데요 만찬으로 바뀌었고요 백석자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과연 오늘 어떤 결론을 낼까 이게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사항. 차기 총리 누구로 내정을 할까 이겁니다. 지금 언론들이요 뭐 여러 갈래 기사 쓰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보면요. 자, 윤석열 정부 첫 총리 한덕수, 김한길, 박주선 등 물망. 자, 이 제목에요. 총리 누가 될까? 그런데 여러 명이 나옵니다. 이 뜻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가닥이 잡히면 한 사람 정도를 유력하다고 딱 쓰는데요. 지금 여러 명 나오니까 아직 모른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측 국민 통합 또는 경제. 자, 방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누구로 될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이 방점을 놓고도 오늘 언론들이 각각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아래쪽에 기사가 있는데요. 북한 얘기입니다. 풍계리 갱도에 지름길을 낸 북한. 그러면 이 지름길 괜히 낸 거 아니겠죠? 내달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는 거죠. 자, 3번 갱도로 향하는 내부 통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분석을 하면 그래요. 자, 군 당국은요. 내달 중순쯤에는 이 복구 공사가 끝나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쏴 올렸죠. 그렇다면 남은 건 핵 아니냐 이런 전망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지각회동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끝난 지 19일, 20일이 다 됐어요. 근데 이제야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될 당선인 만나는 겁니다. 과거 정권 2학기 빠르면 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만났어요. 늦어도 한 열흘 정도였는데 너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각회동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통합이냐 경제냐. 일명기사 때도 잠깐 소개해드렸어요. 지금 차기 총리. 자, 그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이냐. 통합에 둘 것이냐 아니면 경제에 둘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인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당선인이 고민하고 있겠죠. 뭔가 명단이 지금 당선인 앞에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세 번째 보시죠. 인물난입니다. 지방선거 6월 1일 열립니다. 그런데요, 각 정당에서 특히 서울과 수도권, 특히나 여당에서 누구를 내보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인물, 저런 인물 얘기 나오는데 뭐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보란듯. 자, 보란듯.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상태 있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 인근에 푸틴 보란 듯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푸틴 보고 이 정권 나가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연설이 있기 직전에 푸틴 대통령, 러시아 군을 동원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우크라이나 도시를 폭격합니다. 역시 보란 듯입니다. 두 나라의 대통령, 보란 듯이 뭔가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의 여파, 각국 경제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오늘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잡혀 있는 회동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 보시죠. 문윤 오늘 만찬. 그리고 의제 없이 대화한다. 자, 의제가 없다는 거는요. 뭐 단순히 그냥 덕담 인사로 끝날 수도 있지만 무엇이든 얘기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좀 더 보죠. 우여곡절 끝에 가장 늦은 신구 권력의 회동이다. 그렇습니다. 청와대 상춘제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을 합니다. 그리고요, 추경, 그리고 북한 문제,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직무실 이전 문제, 이걸 좀 논의하지 않을까.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논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이렇게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회동과 관련해서 청와대 그리고 인수위 당선인 측에서 각각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선인은 그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의 그 제안에 대해서 보고받자마자 흔쾌히 이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속도감 있는 진행을 주문을 했습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직접 국민들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언론에서는요, 굉장히 늦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지 19일 만이다. 이런 점에 좀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지각회동 이런 표현 나오는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만남은 어땠는가. 지금 이걸 표로 정리했어요. 여기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그러니까 여기는 대통령 신분, 당선인 신분 이 당시죠. 한참 전 얘기군요. 그러니까 2002년쯤 되는군요. 그때는요, 대선 끝난 다음에 4일 만에 만났어요. 물론 이 당시는 정권이 뭔가 연장됐다 그런 의미를 갖는 대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만났고요.
그리고 정오에 1시간 30분 독대였다. 한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기준입니다, 지금요. 그 다음으로 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9일 만에 조금 늦었군요. 그래도 지금보단 빠릅니다. 그리고 저녁입니다. 6시 30분, 2시간 조금 넘게 만났다. 그리고 3+3, 당시는요 비서실장과 대변인까지 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9일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15시니까 이게 좀 애매한 시간입니다. 이게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약간 차를 마시는 자리였죠. 40분, 상대적으로 짧았어요. 그리고 독대를 했다는 거죠. 1대1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19일 만이죠. 그리고 저녁입니다. 얼마나 만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이것도 만약에 짧게 만나면 짧게 만나는 대로, 오래 만나면 오래 만나는 대로 오늘 분명히 기사로 달릴 겁니다. 그리고 2+2 회동입니다. 비서실장이 각각 배석하게 됩니다. 일단 방점은요. 4, 9, 9, 19입니다. 늦었다는 거예요. 신경민 전 의원님. 이렇게 늦은 이유가 여러 가지 분석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역시 압도적인 것은 집무실 이전이죠. 집무실 이전에는 예비비 문제로 국무회의 통과 문제로 일단은 갈등을 표면화됐지만은 예. 실제로는 국방부 합참의 연쇄 이전 그리고 5월 10일 즉각적으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입장을 크게 거스렀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단 국무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될지가 제일 궁금한데 예. 내일 예비비를 만약에 처리해 준다고 하더라도 즉각 집행은 곤란한 것이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의 이유가 안보 태세의 불안이거든요. 예. 그리고 국방부의 지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 당선인에게 없지 않느냐라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통과를 서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하더라도 예. 집행하고 분리해서 그러니까 단서를 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일단 이 협조하는 자세는 보이되 5월 10일 날 청와대를 즉각적으로 개방하는 데 대해서 또 안보 태세의 어떤 공백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수가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지금까지 현안이었고 이것이 오늘 저녁 회동에서 어떻게 결말을 낼지가 가장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동이 이렇게 성사된 데는 북한 문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죠. 북한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봤듯이 가장 낮은 수준의 언론 성명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한 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보 진전이 안 됐고 이것이 우리의 국제 정치의 현실이라는 것, 유엔의 한계라는 것이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예. 우리가 북한의 지금 ICBM 이 사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국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일단 입증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풍계리거든요. 예. 풍계리 이 3번 갱도가 저렇게 되면 빨리 진행이 된다면 한 달 내지 2달 정도에 완성이 돼서 7차 핵실험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될지 아니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실현이 될지 지금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는 예.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급한 정보들을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이 주고받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현재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금 기름 문제, 철강 문제, 석탄 문제 이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경제적으로 꼬여 있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 풀지는 못하더라도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해서 여기서 합의점이 나오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큰 걸림돌이었던 인사 문제, 특히 감사위원 문제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힘으로써 해소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감사원이 해결한 네. 셈이 됐어요. 그 뭐 부분은. 감사원이 만약에 추천을 못하겠다 그러면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걸림돌로서는 지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남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집무실 집무실 문제하고 이전 50조 추경 문제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나 우크라이나 문제는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고요. MB 사면 문제는 당선인이 별로 흔쾌하게 생각지 않기 때문에 예.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거슬러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요. 사실 청와대와 인수위, 대통령과 당선인 껌껌이 충돌한 사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지금까지 나온 발언들을 보면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바깥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으르렁대고 싸우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 눈에 너무 한가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런 걸 또 의식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오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까지는 배경을 좀 짚어봤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어떤 의제들이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오찬에서 만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회동이 길어질 수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점심을 먹는 것보단 저녁 먹는 게 길죠. 또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저녁에는 통상 일과 이후잖아요. 그래서 술이 곁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양측에 2명씩 2+2 회동 이렇게 잡혔어요. 그리고 그동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갈등이었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대신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그러니까 뭔가 멤버가 바뀐 측면도 있다는 거죠. 뭔가 정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최영철 위원님. 지금 크게 바뀐 거는 오찬이 만찬으로, 그리고 단독에서 2+2로, 그리고 뭔가 협상 파트너가 장제원 이철희에서 장제원 유영민으로 바뀌었다. 자,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세요? 저는 그 만찬으로 바뀐 형식은 예. 대외용이라고 봅니다. 대외용.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너무 오래 걱정을 하셨다. 그래서 뭐 지각회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통이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대통령께서 살고 계시는 청와대까지는 불과 도보로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통이동 집무실 옥상에서 보면 청와대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도보로 10분여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예. 무려 20일 가까이 되도록 이 두 분이 만나지 않았던 데 대해서 그 국민들께서 굉장히 좀 그 화가 많이 나 계시죠.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바로 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사는 친구들이 가장 뭐 지각을 많이 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지각을 한 이유는 이유가 없는 것인데도 지각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조금 회초리 좀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그 지금 나온 사안이 싸울 이유입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오찬에서 만찬으로 변경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이제 정말 허리띠 풀어놓고 오늘 밤샘 토론을 할 각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대외용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배석자가 있는 것은 결국에는 좀 세밀한 의제를 갖고 결론을 내는 토론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유영민 비서실장이 들어와서 지금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면 예.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은 저희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 저희도 광화문을 못 나간 이유가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선인께서도 저희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최종 결정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네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 청와대 전체 살림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겠죠,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당선인의 태도 변화를 한번 그 의뢰를 하는 그리고 예. 한번 던져보는 그러한 것을 가져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를 급하게 옮기지 않는 예. 그러한 결정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건 아닌가. 그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옮기는 것은 옮기겠다. 예. 하지만 5월 10일 날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시기 조절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인수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 정도 하면 협의가 나오지 않을까, 유영민 실장이. 그 뜻은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일단 청와대 입주하세요. 이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으니 그래서 저희가 정말 국민들께 정말 좋은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토론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유 실장이 하면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2+2로
결정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유영민 실장이 기업체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 좀 유연한 사고가 있을 겁니다. 협상도 많이 해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집무실 이전 부분에 그리고 나가서는 사면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느 정도 협의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배석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가장 신뢰하는 유영민 실장 그리고 또 당선인께서 가장 신뢰하는 장제원 실장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실무 협의를 하되 결론을 보는 오늘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석자가 있다는 뜻은 단순히 밥만 먹는 자리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좀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전 오늘 만찬에서 다뤄질 의제가 무엇일까 이거를 좀 짐작해 보는 기사예요. 자, 윤석열 당선인 측 문재인 대통령 감사위원 임명 안기로 회동 걸림돌 제거됐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위원 임명권이 그동안 갈등의 한 전선이었는데 이게 감사원이 해결하는 셈이 됐어요. 그리고요. 집무실 용산 이전도 의견 접근한 듯하다. 그러나 어떤 접근인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그리고 당선인 측에서는 29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국무회의 열리죠. 여기에서 예비비 한 500억 조금 안 되는 돈인데 예비비 처리 기대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MB 사면 문제는 논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다뤄질 의제와 관련해서 벌써 며칠 지났는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한 설명 그리고 인수위 당선인 측에서 한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만나셔서 아마 협의를 진행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현재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이 의미가 있으려면 유의미한 결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늘 일관된 기조였죠. 그런 면에서 결론을 도출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두 분이 만찬을 하시다 보면 국가적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계기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과 당선인 측이 약간 다르죠. 물론 이제 시차한 점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뭐 이른바 이제 정색을 하고 뭔가를 논의한 자리 아닙니다. 서로 인사하고 덕담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런 취지고요. 당선인 측에서는 뭔가 결론이 내려지는 자리 그리고 뭔가 협의가 되는 자리 아닙니까? 이걸 강조합니다. 윤경호 의원님. 시차가 있어서 뭔가 합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말이 좀 다르고요. 의미가. 네, 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이 그저 덕담 자리일까 아니면 뭔가 결론이 나오는 협의 자리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의 만남은 덕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나오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야 된다. 네. 오. 그리고 만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다는 건 예, 이미 물밑에서 실무진 간의 의견 조율은 다 끝났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상으로서의 역할을 해본 분과 안 해본 쪽과의 어떻게 보면 차이인데요. 예. 한쪽에서는 조건 뭐 이런 거 없이 덕담만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뭔가 결실, 뭐 협의 이런 예. 표현을 쓰는데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탑들의 만남, 더군다나 사진을 찍는 자리는 이미 그 전에 조율이 끝나지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뭐 현안 A 결론, 현안 B 이건 불일치, 현안 C 이런 식의 협상, 협의는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왜 둘이 만나기로 이렇게 19일 만이라도 결정을 했느냐? 예. 그동안에 국민이 불안하다고 얼마나 많은 쪽에서 양측 모두 다 해서 양측의 지지층 모두 다 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두 분 다 착각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이유가 어. 아니 통치권자로서의 권한을 국민이 위임을 한 것뿐인데 예. 마치 두 쪽의 자존심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걸로 비춰진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누구를 위한 자존심이냐 이거죠. 아. 윤석열 당선인을 위한 자존심? 또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자존심? 그런 식의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죠. 아, 그런 점에서 불안을 그냥 덜어주는 예. 차원의 만남이다. 그럼 뭔가 물밑에서 이미 다 합의가 됐다. 전 다 합의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굳이 발표를 한다면 예. 지금 국민의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북한의 도발, 코로나 방역이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구 권력이 예.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그리고 권력 이양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정도의 발표만 저는 나올 거다. 그리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언론에서 하는 무슨 집무실 이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추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도 대변 양쪽 대변인에서 언급이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십니까? 구체적인 발표는 오늘 만찬 회동 이후에는 예. 아마 일부러라도 다루지 않을 것이다. 대신 국정 여러 현안에 대해서 예. 양측이 뭐 원만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라는 예.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후로 구체적인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걸 발표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신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일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승인이 된다면 거기에 붙여서 그럼 이거 뭔가 합의가 됐구나. 그렇죠. 거기에 붙여서 예비비 관련해서 승인은 이렇게 됐고 집행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용산로의 이전 문제라든지 또는 뭐 5월 10일 이후부터 시작할 건지 아닐지 예. 뭐 여러 가지가 같이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밤에요. 끝나고 어떻게든 뭔가 브리핑이 있을 거예요. 설명이 있겠죠. 완전 이 만남이 어땠고 모습이 어땠고 그리고 아마 초기 모습 그러니까 들어가서 만찬장에 들어가는 초기 모습은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 문을 닫고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별다른 브리핑 내용이 없다면 또 밤새 기자들이 또 열심히 취재할 겁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또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게 보도가 되겠죠. 한번 기다려보고요. 손하나 변호사. 네. 국민의힘과 인수위에서 바라는 가장 좋은 이른바 가장 좋은 그림은 뭡니까?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네, 뭐 아무래도 그 집무실 문제가 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을 제일 바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도 기사에서도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예. 좀 부드럽게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이걸 뭐 오늘 회담의 뭐 회동의 성과로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장기화되고 다른 뉴스들을 잡아먹는 블랙홀 이슈처럼 됐기 때문에 예.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서 이 집무실 이슈 가지고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해가지고 추경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정말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걸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이 부분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구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면은 예. 너무 이제 현직 대통령께 부탁드릴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까지는 아마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것까지는 좀 네, 어렵다. 제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거는 두 분이 좀 오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음식에 진심인 분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 거 많이 드시면서 네, 좋은 길게 서로 또 대통령으로서의 예. 노하우도 좀 전수받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경 의원님. 딱 하나만 전 좀 조언 겸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회동이 끝난 다음에 양측의 공식 발표 이후에 예. 뒷얘기가 나오는 거 이것만큼은 제발 막아주십시오. 뒷얘기. 이를테면 유영민 실장, 장제원 실장 둘이 배석하는데 뭐 익명을 가장하고라든지 아니면 실명으로라든지 우리 쪽은 이렇게 주장했는데 저쪽은 저렇게 주장을 했다. 이른바 또 관계자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이 발표가 달랐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예. 식의 뒤끝이 남으면 오늘 회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지금까지 19일 동안 예. 국민 모두가 불안해했던 게 또다시 연장이 되는 거다. 그런 점에서 오늘 회동 이후에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예. 펼치는 공식 발표 이외에 그런 짓만은 제발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좀 요청드립니다. 일명기사 소개 때 그런 제목이 있었죠. 협치냐 대치냐. 이거 잘 다루면 협치지만 또 이게 이상하게 되면 대치로 가는데 어떤
모임, 회동이 끝난 뒤에 각각 브리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브리핑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경우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더 험악해집니다. 아니, 같은 자리에서 만났는데요.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시선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차기 총리 과연 누가 될까? 이거 역시 관심사죠. 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어떤 위상도 있지만요. 새로운 정부의 첫 총리, 이른바 그 정부의 2인자거든요. 자, 누구를 앉힐까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보내는 신호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어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기자들 질문을 받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뭐 자기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리 인선 관련돼 가지고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역순으로 3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역순으로 해보면 지금 진행돼야 될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선인께 저희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보고를 할 것이고 그 보고를 하면 이분은 이런 분이 좋겠다. 그러면 그분께 연락을 해서 검증에 응하시겠느냐 여쭤보고 검증에 응하신다 그러면은 검증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우리 당선인께서 낙점하시겠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만간에 보고 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비서실장 말에 따르면 아직까지 누구인지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뭔가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총리에 대해서 전망하는 기사가 꽤 많이 실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첫 총리는 민생 구원 투수일까? 경제통 한덕수 박용만 물망에 올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여기 그림 좀 봐주실까요? 6명의, 6명이군요. 6명의 얼굴이 있는데 지금 이런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한번 쭉 보시죠. 김병준, 김한길, 박용만, 박주선, 안철수, 한덕수. 근데 제목에 지금 한덕수 이렇게 돼 있죠?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라는 걸 좀 잘 봐야 되죠. 만약에 윤석열 정부의 총리가 된다면 노무현 정부의 인사를 총리로 앉히는 셈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향이 전북입니다. 호남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박용만 여기 있습니다. 두산그룹 회장입니다. 대한상의를 좀 이끌었었죠. 경제, 재계 인사입니다. 이른바 재벌 인사예요. 자, 과연 어떨까? 여기도 역시 이제 물망이 오른다는 거죠. 일단 경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거론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새 정부 첫 총리 코드는 통합이다. 여기는 방점이 다르죠. 앞선 기사는 약간 경제 쪽, 여긴 통합. 그렇다면 안철수냐 민주당 출신이냐는 겁니다. 아,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안철수 최근에 이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직후, 인수위 끌어진 직후에는 강하게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좀 잠잠했죠. 그러나 아직 안철수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호남 출신의 민주당, 과거 민주당 인사들, 이런 인사들이 통합형 총리로 또 내정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최인철 편집위원. 지금 현재 물망되시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조금 유력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가능성 측면 좀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근거는 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 예.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 예. 그리고 박주선 위원장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가장 그 매경기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물들 소개가 돼 있죠. 아,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있네요. 김병준, 김한길, 박주선 요 세 분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일단 안철수 위원장이 결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키가 있다.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면 예. 저는 그 당선인께서 아마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예. 안철수 위원장이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갖고 있는 주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아, 백지 신탁 그렇습니다. 문제군요. 백지 신탁을 해버린다면 그 기업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들이 굉장히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물론 주가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백지 신탁이라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지분을 외부 어떤 전문 기관에 맡기고 그 전문 기관이 알아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문기관이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지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자신이 그래도 열심히 키워온 기업인데 그 기업의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결단을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그 결단을 하신다면 나는 괜찮다.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총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안랩에 굉장히 경영적인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위험성이 있다면 총리 카드를 결국 포기하고 당권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향배가 갈릴 수 있다. 안철수 위원장이 나는 총리 안 하겠다고 최종 결심을 한다면 저는 예. 김병준 위원장이나 박주선 위원장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예. 왜냐하면 통합의 카드가 굉장히 된다. 왜냐하면 예.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 참여정부의 핵심이었고 예. 그리고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그 윤 당선인이 굉장히 높은 가치로 보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의 신뢰가 매우 깊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을 총리로 내세워서 통합의 가치에 방점을 두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핵심적 국정 가치를 접목해 본다면 아마 김병준 위원장이나 박주선 위원장이 유력하지 않겠느냐. 경제는 사실 뭐 다른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저는 총리까지는 예, 그 생각도 아마 당선인께서도 하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총리는 다른 화합이나 통합의 가치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그리고 또 저분들이 또 오래 정치권에 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국정에 대해서도 해박한 인식을 갖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저 두 분 중에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아직은 모릅니다. 방점을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지, 통합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경제 쪽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기사가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6명의 인물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주요 경력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김병준 지금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맡고 있는데 김병준 위원장은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입니다. 그 옆으로 가겠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요. 김대중 정부 당시 내각에 참여했습니다. 장관으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옆으로 갑니다. 박주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수위에서 취임준비위원장 맡고 있죠. 19대부터 20대 국회의원인데 민주당 출신인 거죠. 민주당. 그리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한덕수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 자, 뭔가 겹치는 게 있죠. 과거 노무현 또는 김대중 정부 당시 인사 그리고 민주당 출신이라는 거예요. 네 분이나 그렇게 돼 있군요. 지금요. 자, 신경미 전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 총리 내정자가 되면은 인사청문회 거칩니다. 그리고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른바 오케이를 해줘야지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 삼지 않을 인물 이 6명 중에 보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다 민주당 내지는 노무현 정권 예, 다수가 일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하고 직접 관련을 맺은 분 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박용만 회장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철수 대표 역시도 과거 민주당과 그렇죠. 인연이 민주당에 있었죠. 하여튼 뭐 당 이름은 달았지만 하여튼 민주당의 공동 대표를 예. 김한길 대표와 함께 했고요. 그리고 한참 동안 또 머물러 있다가 결국 문재인 그 당시에 후보와 각을 세우면서 나간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또 국민의당으로 상당히 선전을 했고요. 그래서 다 민주당 내지는 전 민주당의 전 정권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라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아마도
전 민주당에 관여를 했다는 거 가지고 그렇게 뭐 점수를 더 주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하고 예. 지금 비대위 체제가 8월 전당대회 때까지 간다는 걸로 가상을 한다면 윤호중 그리고 박홍근 체제가 유지가 될 텐데요. 그게 아마 강대강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여야 관계가 강대강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사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통과시키려 그러진 않겠다. 그렇게 다 어렵다는 쉽게, 뜻입니까? 그러면 쉽게 가게 될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 보니까 저 공통점들이 보이네요. 주요 경력에 일부러 이렇게 물망을 올리고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이런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게 된 거는 이른바 인수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요. 근데 공교롭게도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권 당시에서 뭔가 일을 하셨던 분, 그리고 민주당에 몸담았던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손아람 변호사. 예. 여기 또 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보면은요, 뭐 호남 분들이 한 2분 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통합이라고 하면 지금 사실은 이 통합의 어떤 대상, 호남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호남 출신을 차기 총리로, 다음 총리로, 첫 총리로 임명을 내정을 해서 통합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카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호남에서도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세대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나 저보다 조금 젊은 세대에서는 예.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호남에 있다 하더라도 호남 출신이 꼭 총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손아람 변호사가 지금 호남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순천에서 지금요.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 그 장년층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에 그 호남 홀대론을 이제 어떤 피해를 입었던 그런 예.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권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총리 자리에 호남분이 기용된다라고 하면 예. 훨씬 그런 면에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지속적으로 호남에서 조금 더 존재감을 키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예. 아마 국민의힘의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호남 출신 총리 카드는 매력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호남 출신, 각각 뭐 전남, 전북 출신, 그리고 여기 보면 경북도 있고요, 서울도 있고요, 경남도 있고요. 뭐 약간 지역이 다양합니다만 통합이냐 경제냐 뭐 이런 관점으로 지금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6월 1일인데요. 사실 정치권 굉장히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왜냐하면 후보들도 좀 뽑아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방선거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뭐 각각 정당이 각오를 달고 있군요. 민주당 경기도를 지켜서 전국의 반전을 노리겠다. 좀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수도권 석권해야 된다. 지방 권력도 교체해야 된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여일 앞둔 지방선거 수도권 대전이다. 지금 수도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를 과연 어느 정당이 많이 차지하는가. 이거에 관심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찾기 위해서죠. 기사를 좀 보시죠. 서울시장 차출설에 몸을 푸는 송영길 정치보복을 막겠다. 뭐 이런 각오를 최근에 밝혔어요. 지금 요즘에 전국에 사찰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은 양상 통도사입니다. 통도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대표, 전 대표의 모습인데요. 뭐 이러면서 요쯤에 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퇴임 후의 대통령 그리고 뭐 정치보복 이런 거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사찰에 머물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재명도 차출론 관련된 어떤 기사,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이재명 전 후보가. 그러면은 이재명 전 후보는 찬성한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걸 찬성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김동연 전 후보, 지금 새로운 물결 대표죠. 김동연이 더 적합한 거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시죠.
서울이냐 경기냐 김동연 출마에 눈 쏠린 여당이다. 선택 따라서 수도권 전략이 달라진다. 그러네요. 만약에 경기를 가게 되면 서울은 송영길?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울을 가게 되면 또 경기는 다른 선택.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서울엔 송영길 차출설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지방선거 우리한테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패배한 상황에서 교체되자마자 정부의 초기 허니문 기간에 바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렇습니다. 윤기호 의원님,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출마한다면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전국 단위의 다시 한번 정치 세력 간의 싸움 이렇게 되는 거죠. 흔히들 기초단체 더더욱 그렇고 광역단체까지도 자치단체장 선거는 정치 선거보다는 행정 책임지는 사람을 뽑는 거다. 예.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규모가 커질수록 그 성격이 변질되죠. 예.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경기지사 서울시장은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로 규모로 보면 작은 정부죠, 사실은. 훨씬 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일을 하게 되죠. 유권자만 해도 경기도가 뭐 1,300만, 예. 서울이 950만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또 서울은 서울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이제 지금 서울의 경우는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전국 단위의 무게감을 갖느냐. 이거 하나죠. 결국 이름 석자만으로 사람들이 보고 찍을 만하다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건데 당사자는 정말 이게 all or nothing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떨어지면 이제 그걸로 사실은 정치 생명을 그냥 접겠다고 하는 각오로 해야 될 거예요. 예. 특히 송영길 대표는 본인과 함께 80년대 초반에 학생운동에 몸을 던졌던 김영춘 전 의원이 이제 정치 안 하겠다고 은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송영길 대표도 사실 그거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다면 본인은 이제 남는 건 딱 하나예요. 대권으로 도전을 하느냐 마느냐. 그 이미 다음 선거에 출마 안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서울시장에 등을 떠밀리는 형국으로라도 나와서 된다면 4년 후는 다음 대선 1년 앞을 남긴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대권으로 가는 엄청난 모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송 대표가 디딤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냥 손사래를 치고 완전히 거절한다 이렇게 안 그게 하는 아니에요. 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갔는데 그 질문에 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지를 좀 열어둔 거라고 보는데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 역시도 또 유권자들이 부동산 가지고 또 되풀이를 한다면 민주당은 하나만 하는 선거죠. 예. 그러나 그 부동산으로 매질을 가하는 게 지난번 보궐선거, 그다음에 이번 대통령 선거, 그리고 6월 지방선거에 또 반복될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슈일까? 잣대와 이슈를 대줄까? 이건 뭐 지금 예단하기 어려우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송영길 카드 이외에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벼랑 끝 지금 전략과 전술을 펴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경미 전 의원님. 그러니까 뭐 서울 경기 관련해서 뭐 송영길, 김동연 뭐 이런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송 대표 출마 관련해서는 민주당 분위기가 진짜 어떻습니까? 송 대표 본인이야 금방 그 분석을 들으셨을지 불출마 선언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뭐 송 대표는 이미 대표를 여러 번 재수삼수하면서 예. 다음 대선은 내가 나간다. 뭐 이걸 비공식이지만 사실은 공식화된 대선 출마 의지는 비공식적으로 네. 여러 번 밝혔다. 네, 그래서 대표 끝나고 나서 이번 대선을 이제 이겼으면은 뭐 그게 또 이제 순탄하게 연결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번 대선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지금 서울시장을 나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기면 좋고 지더라도 아주 극소하게 진다면은 정치적 미래가
앞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만약에 대패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정치적 예. 미래가 또 다치게 되는 건데 이미 사실 반 다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 어떻게 보면 책임론이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지금 별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대선에 진 패배 수장이다. 그렇죠. 뭐 이런 지금 뭐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0.73%로 뭐 졌다, 젖잘싸다, 뭐 예.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두리뭉술하게 넘어가고 있는 판국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등판 그리고 이제 송영길 등판 뭐 이렇게 지금 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맞냐? 그러는 당내의 목소리가 물론 있죠. 예. 젖잘싸가 아니고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이겨야 되는 선거를 지금 쳐놓고 무슨 소리냐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못 나오게 꽉꽉 막아놓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송영길 서울시장 이게 과연 맞냐? 그리고 가능한 거냐? 인천시장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천시장을 또 했고 근데 지금 본인은 고향이 호남이라는 것을 여러 번 대표 선거를 통해서 내가 사실은 호남 출신입니다라는 얘기를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 지금 대선 출마를 위한 여러 가지 밑자락을 깔아놓고 하는 큰 그림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본인은 이 젊은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서울시장 나가주세요 하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김동연 지금 대표 후보, 전 후보하고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하느냐. 예. 김동연 후보가 서울시장을 나오는 게 좋으냐, 경기지사를 나오는 게 좋으냐 하는 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이거하고도 지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대권 주자급 정치인들 과거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전혀 마음이 없어도 누군가 자꾸 찾아서 출마하시죠, 출마하시면 없던 출마할 생각도 생긴다. 하물며 조금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그 얘기를 하면은 그냥 간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혹시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도 됩니다. 다음은요. 국민의힘 쪽 상황 좀 보죠. 정확하게는 국민의힘 쪽 상황이 아니라요. 이제 대구시장 얘기입니다. 여기 화면으로 좀 봐주세요. 자, 크게 보면 박심하고 대구에 뭐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박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 있네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불붙은 대구시장 경쟁인데 캐스팅 보트는 박심일까입니다. 벌써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요. 최근에 사저 들어갔죠. 대구 달성에 마련한 사저 들어갔는데 그래서인지 이런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 준비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때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상당히 자제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선거는 특히 개별 후보들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국가에 대한 큰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지방의 문제인데 하나하나 어떤 개별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하는 모습은 보이시지 않을 것이고요.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에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죠 벌써 며칠 지났어요.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해서 대구에 사저로 들어갈 때 기자들 앞에서도 그리고 그 시민들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대구 발전 그리고 좋은 인재 뭐 이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미력이나마 뭔가 하겠다. 자, 그 이후에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지금요. 최영철 편집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유영하 변호사.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서 계속 도왔던 측근이게 측근으로 꼽히신 분인데 최근에 대구 쪽으로 뭐 주소지를 옮겼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설 이거 어떻게 된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구시장 나가겠다고 손이 지금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오면서 유영하 변호사의 출마설이 뭐 꽤 나돌았었죠. 예. 그리고 오시자마자 유영하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예. 언론 인터뷰를 자청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행보를 하는 걸로 봐서는 최근에 대구 지역 언론과 인터뷰 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믿고 있는 것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경북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력이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자신의 실력으로 당선될 수 없다면 예.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경북에서 갖는 위치는 예. 과거의 대통령이지 지금 대구 경북은 지난 대선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낸 것은 역시 윤석열 당선인이다. 아.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출발을 하려는 시점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셔서 윤석열이라는 정치적 파워를 뒤집고 박근혜라는 정치적 파워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과거는 있었어도 지금 예. 현재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공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설사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득표율은 굉장히 낮을 경선 수밖에 통과 없다.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현재 시장인 권영진 시장이나 그렇게 새롭게 나타난 뭐 홍준표 현 의원이나 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예. 이분들이 아마 경선에서 후보 최종 승자를 놓고 다투지 않을까. 유영하 변호사는 유의미한 득표율을 올리기가 힘들 것이다. 혹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무소속으로 당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0%이기 때문에 아. 그러한 모험을 할 가능성은 없다. 어찌됐든 경선에 참여해서 얼굴을 충분히 알려서 제가 아까 실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예. 이번에 떨어진다 해도 다음 총선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러한 발판으로 삼는 지방선거로 삼지 유영하 변호사도 이번에 경선에서 이기고 실제로 시장까지 간다는 생각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수성구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전도 유명한 지역에 자기가 주소지를 옮겨놓고 시장 경선에 참여한 뒤 패배하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자신의 실력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다중포석을 노리고 나온 것이다. 시장보다는 총선 쪽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구 쪽에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손드신 분 많거든요. 출마하겠다고. 근데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다면 이 경선 참여 자체를 가지고 또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올까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옆에서 여러 가지로 조력했던 그러한 예. 분인데 예. 그 조력을 표로서 보상받겠다는 그러한 심리로 들고 나온다면 정치적 명분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분의 의도는 결국에는 그냥 한 표 더 받으려고 박 전 대통령 도왔던 것 아니냐. 이게 순수한 게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죠. 대장부가 그렇게 속 좁은 짓 해서는 안 되겠나. 이러한 논란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이번 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행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이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굉장히 좀 타격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행보는 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뭐 많은 지역민들이 그렇게 주문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출마설은 이제 대구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좀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전달한 변호사.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입니까? 아니면 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보면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흥분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 지금 그 옆에 그런 분들이 보이세요? 예, 그런 분들이 계시죠, 실제로. 물론 정권 초기에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번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많은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사리 탄핵의 강을 건너서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뭐 이준석 대표 그리고 어찌 보면 탄핵의 주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저희 당의 얼굴이 됐습니다마는 예.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정치 일선에 많이 등장을 하신다라고 하면 중도층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과거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른바 회귀하는 모습이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도가 되고 뭐 얘기들만 나와요. 뭐 막상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분위기는 이렇다고 자꾸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요. 나라박 소식으로 가보겠는데요. 이 사안이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타격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폴란드를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국경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폴란드 지역을 방문해서
독재자 푸틴 권좌에 계속 남을 수 없다면서 퇴진을 촉구합니다.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Look at what he's done to these people. What does it make you think? He's a butcher. Don't even think about moving on one single inch of NATO territory. 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 저 얘기가 알려지잖아요.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랫부분입니다. 작은 제목에. 러시아가 반응을 보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터 바이든. 바이든 씨. 프레지던트도 아니에요. 그냥 바이든 씨라고 그랬어요. 바이든 씨. 당신이 결정할 일 아니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인근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폴란드 도시와 한 7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지역 도시를 폭격합니다. 보란 듯이요. 보란 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 접경 지역을 방문했고 푸틴 대통령은 보란 듯이 그 인근 도시를 폭격한 거예요. 서로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죠. 바이든 폴란드서 연설한 날 러시아 리비우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 역시 같은 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은요. 반대로 5월 초 정도면 끝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인근 지역, 이른바 친러시아를 표방한 인근 우크라이나 지역 정도만 가져가고 끝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쟁 우리한테 영향 미치고 있는데요. 경제적 파장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경유 14년 만에 최고가 기록. 화물업계 차라리 차를 파는 게 낫다. 이런 한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유럽 지역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경유가 품귀해요. 가격이 뛰죠. 우리한테 영향 온 겁니다.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인수위 현장에 이제 브리핑이 시작이 되거든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일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전에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합니다. 지난 3월 11일이었죠. 기시다 총리가 당선 축하 전화통화 함께한 데 이어서 오늘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의 예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 반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합니다. 사전 정해진 의제가 없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지만 당선인은 무엇보다도 민생,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고 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는 방안, 아마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무엇보다 민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는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적한 민생 현안이 많지만 특히 국민께 약속드린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는 청와대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이 국민께 힘이 되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브리핑은 마쳤고요. 질문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의 정수연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 그 기자님. 당선인께서 어제 그 김철수 헌법학 교수님 그 발표하신 거 조문을 갔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혹시 좀 어떤 메시지를 내셨나 궁금합니다. 네. 이게 비공식 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드려야 될지는 좀 고민은 되는데요. 조문을 갔다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학자로서 워낙 국내외로
고인이 보여주셨던 그런 울림이 많았기 때문에 과거의 추억도 함께 회상하시면서 그리고 고인이 남기신 발자취를 함께 기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그 에피소드를 함께 공유하셨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CBS 홍영찬입니다. 네, 한 기자님. 청와대에서는 뭐 추경이나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 국회 네. 논의를 좀 지켜본다는 차원이고 어디 논의를 국회 지켜본다고요? 논의를 지켜본다는 차원이고 네네네. 직접적으로 어떻게 입장을 내는 건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떤 식으로 좀 오늘 요청을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고 네네. 또 당선인께서 민생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새 정부 민생 정책 기조가 좀 궁금합니다. 당선인이 그동안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이게 영업 제한이나 거리두기나 행정명령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에 손실보상을 자, 지금까지 뭐 당선인 대변인의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아침에 매일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